여러모로 이 수출엔 좋을지 몰라도 내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자꾸 올라갈수록 내수가 힘들어져서 이 자체가 부동산 수요를 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좀 고려해야 될까요? 뭐 글쎄 제가 아무래도 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금리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한 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좀 금리랑 환율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부 정책이나 공급 물량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은 또 많이 계시고, 네. 예, 이미 금리 그런 환율 분들은 얘기로 부동산 풀어가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 네, 그게 네. 사실 어찌 보면 저는 그게 정부 정책이나 공급 물량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맞아요.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금리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계속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기대와 달리 움직이는 어떤 이유를 먼저 좀 파악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사실 한 2년 전부터도 미국이 이제 곧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경제가 견딜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또 딱 한 1년 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야 이제 거의 뭐 금융위기에 맞아요. 준하는 네, 일이 네. 온다. 연준이 빨리 금리 내리겠다. 뭐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는데 다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좀 틀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해서 지금 금리의 어떤 인하 시기와 또 인하의 폭이 계속 지금 뭔가 늦춰지고 더 이게 그 좀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AI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많이 좀 이렇게 간과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한번 장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예, 이제 NH투자증권의 이제 안기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작성한 그래프인데 우측에 보신 것처럼 미국의 연방 정부 재정 수입, 그러니까 재정 수입도 저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래요. 왼쪽에 보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보다도 엄청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풀었다. 네. 그렇게 해서 경기를 계속 이렇게 부양하니까 실업률도 계속 낮게 나오고 고용도 좋고 막 그냥 성장률 같은 거 지표도 되게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문가들은 좀 이런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야, 정부가 이렇게 돈 많이 풀 줄은 몰랐다. 뭐 그런데 실제로는 저렇게 돈을 많이 풀면서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지연되는 효과가 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들 한 이제 침체가 오면 그러면 이제 야, 이렇게 침체 오면은 주식 같은 거 별로 재미없고 뭐 장기 채권 사라 뭐 이랬지만 맞아요. 오히려 지금 반대로 뭐 네. 주식이 오히려 좋고 네. 채권 네. 샀던 분들이 좀 이제 물리는 약간 그런 일이 생겨 버리고 말았죠. 네. 이게 혹시 막 바이든 얘기도 하셨는데 네.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올해는 대선이 있으니까 다들 야,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럼 돈 푸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 이전에는 다 결국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그 리쇼어링 정책, 그래서 네.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지 않아서 어쨌든 금리가 내려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저금리 시기를 하도 오래 살았다 보니까 야, 금리가 5% 저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상상 못했을 뿐더러 그렇죠. 저 정도 금리를 가면 경기가 바로 부러질 줄 알았는데 사실 저렇게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다. 근데 체력이 튼튼한 이면에는 저렇게 미국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돈 푸는 네. 전방위적으로 돈을 푸는 그런 것도 같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어쨌든 금리가 생각보다 어떤 뭐 일각의 기대보다는 뭐 언제 내려올지 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지금 커 보이는데 네. 이런 시장들이 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저는 참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채권 시장에 대략 한 한두 달 후행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지금 거의 2년째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긴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를 나타낸데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이고요. 보신 것처럼 미국의 국채 10년을 이렇게 거의 이제 연동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엔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막 오르면 그게 한 한두 달 뒤에 이제 가계 대출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바로 예,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이렇게 부동산 수요가 훅 꺾이고 또 금리가 또 빠르게 내려가면 또 한두 달 뒤에 또 막 이제 대출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집을 사려고 주택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도 한 작년 한 10월까지는 금리가 꽤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전후부터는 이제 서울도 이제 그 주택 거래량이 훅 다시 감소하고 그쵸, 네. 침체를 들어갔다가 거래 절벽이 네, 있었죠. 근데 한 또 11월부터는 그 금리가 또 떨어지니까 또 한 올 초부터는 다시 좀 수요가 살아나고 네. 있는 그런 형국이기는 하죠. 네.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뭐 금리 때문에 집값이 무슨 영향을 받지만 뭐 금리 인하가 꼭 집값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그 단적으로 보긴 좀 어려운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저렇게 4.6에서 3.1, 뭐 4.4에서 3.2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금리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내리겠구나. 이런 심리를 먼저 반영하면서 기준금리는 3.5로 가만히 있지만 네. 저런 시장금리가 먼저 쭉쭉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아니었네 하니까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패턴이었었고 전망을 했다가 그게 틀리니까 다시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금리가 빠르게 많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돈의 가치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뭐 채권을 사두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뭐 네. 그런 채권 플레이어들은 당연히 채권을 산 것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부동산에라도 넣어놔야지 뭐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꾸만 이제 빨리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른 이제 뭐 상급지 부동산을 사고 해야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다. 이게 생각보다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상황 판단을 좀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좀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또 한두 달 뒤에는 또 부동산 시장에도 또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수요에는 좀 부정적인 식으로 여파를 좀 미칠 것 같다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상황은 그런데 아까 또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이제 환율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좀 이런 상황들을 좀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환율이 여기 준비한 장표에서처럼 네. 그 미국의 달러 자체가 이제 강달러가 돼서 이제 지금 그 달러원 환율도 지금 이렇게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의 달러가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강달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된 시기와 약달러가 된 시기로 나눠지는데 강달러가 된 시기는 뭐 당연하게도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았을 때, 그러니까 비미국 대비 미국의 경제 체력이 되게 좋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제 강달러로 가는 약간 그런 시기죠. 누가 봐도 지금 미국 경제가 비미국보다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치 자체가 올라간 게 있고 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지금 중동에서도 문제가 터졌고 뭐 또 은근히 지금 중국 대만도 뭔 일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좀, 네.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이제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이제 돈을 이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네. 근데 안전자산이 뭐냐면 전쟁과 무관한 지역, 전쟁 그러니까 평화로운 지역으로 돈이 간다라는 그게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연히 미국, 음.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미국의 주식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한 어떤 그 자산. 그러니까 네. 달러를 사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들 수요가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좋은데 음. 이런 곳곳에서 전쟁도 터지니까 더더욱 오히려 더 미국의 자산을 사려고 미국으로 돈이 흘러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측면이 하나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이제 요거는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김일구 상무님께서 잘 설명하신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회색이 일본, 그 빨간색이 중국, 검은색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인데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화폐 가치의 그 사이 어딘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경제가 어쩌고 수출이 어쩌고 뭐 금리 미국과 금리 차가 어쩌고 뭐 그냥 우리와 미국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사이에 어딘가로 네, 나라 지리적 위치도 그런데 그렇죠. 예, 저도 그런데 화폐 가치도 그렇구나. 남들 보기에는 그냥 야 얘네는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 어디지 뭐 약간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한다는 거죠. 예, 통상은. 예. 그래서 실제로도 올해 1분기 화폐 가치 변동폭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3.8% 정도 이제 네. 가치가 하락했는데 일본이 7.5, 중국이 1.9, 딱 일본과 중국 사이 그러네요. 정도로 네.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그 미국의 상황이 너무 좋다라는 거 하나랑 이제 과연 우리나라 그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일본과 중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일본은 지금 좀 엔저를 계속 그쵸. 좀 누리려는 좀 이게 섣불리 이제 엔고로 가기 어려운 약간 그런 환경에 있고 네. 중국도 이제 자기네 나라 국가 지금 상황이 뭐 썩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굳이 위안화를 이제 강세로 할 만한 요인은 없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야, 당분간은 참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했을 때 1,400원 위로도 갈 수 있거나 정말 이 1,300원대 아래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좀 대체로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환율이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상황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환율이랑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랑 이렇게 연관시켜서 분석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네. 이 변화를 좀 읽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뭐 정부 정책이다, 수급이다 이런 건 네. 바로 와닿지만 네. 환율은 되게 좀 먼 일 그쵸. 예, 예. 같거든요, 마치.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어떤 큰 흐름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뭐 마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뭐 기온이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이렇게 분명히 큰 파고는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일단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잘 되려면은 어떤 내수 경기가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 금융, 금융, 그리고 자영업자, 네, 뭐 그쵸. 전문직 이런 네. 분들은 결국 다 내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분들이고 돈을 잘 벌어야 또 이런 네. 분들이 주로 이제 아파트를 막 매매하지.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많이 팔았다고 해서 삼성전자 법인이 막 아파트를 사고 그쵸.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문제지. 네, 물론 삼성자단 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영업자, 뭐 전문직 이런 분들의 시장이 훨씬 더 네, 크단 네, 말이죠. 네. 예. 근데 일단 환율이 오르면은 이 자체가 수입 물가를 올리니까 우리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그쵸. 일단 네.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어쨌든 수출 쪽에 더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제는 통상 자본제란 말이지 이렇게 노동을 투입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네. 그럼 노동과 자본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수출이 잘 되면 우리의 그 자원이 다 자본 쪽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쪽으로는 이렇게 보상이 잘 안 가고 자본으로 쏠려서 어쨌든 이런 노동자 뭐 그분들이 부자가 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자본에 돈 써야지 지금 여기에 뭐 할 게 뭐 있냐 하는 인건비에 식으로 쓴다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원의 배분이 노동보다는 자본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수출엔 좋을지 몰라도 내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자꾸 올라갈수록 내수가 힘들어져서 이 자체가 부동산 수요를 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전망이 밝은 뭐 얘기도 좀 나오는데 수출이 네. 잘 되면 우리나라 더 좋아지지 않나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트랩에 걸리는 게 사실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거나 할 때 물가와 성장을 보는데 네. 이 성장은 또 수출과 내수를 같이 보는데 네. 수출 덕분에 성장률이 잘 나오면 그러면 성장이 잘 나오니까 그쵸. 네.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데 내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내수는 힘들다고 하는데 금리를 막 낮추지도 못하는 그렇죠. 예. 좀 그런 트랩에 또 걸릴 수는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문제가 실제로 우리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막
너무 오르는 거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좋은 효과보다는 안 좋은 효과가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환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환율이 좀 다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결국 좀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네. 미국의 주가가 떨어져도 음, 오히려 그냥 별로 안 떨어 내가 음. 투자했던 그 맞아요. 미국의 네. 원화로 네, 환산했을 네, 네. 때는 오히려 벌었거나 어. 별로 안 떨어졌다 이런 어. 거를 느끼실 네, 네. 텐데 그만큼 음, 자꾸 미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려고 음, 하는 맞아요. 그런 네.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갈 거란 거죠. 음. 예. 이것도 어찌 보면은 부동산은 대표적인 원화 자산이고, 예. 그렇다면은 야, 굳이 이렇게 원화 자산인 부동산 말고 이렇게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어. 식으로 또 이제 많이 생각이 전환될 맞아요. 수 되게 많이 요즘에 있는 그런 거죠. 생각 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흐름이 좀 그쪽으로 흘러갈 거다. 네. 좀 네. 그런 게 좀 안 그래도 코로나 때 이후부터 이제 서학 게임도 많이 생기고 했지만 특히 이렇게 환율까지도 우상향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네. 더더욱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음. 있을 거란 것이고 그걸 사실 또 우리나라 정부나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게 볼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일본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자산을 많이 사들어갔고 그 덕분에 이렇게 엔저가 됐을 때 그냥 이제 보유 자산 가치는 올라서 지금의 고령화된 인구가 그거를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를 이제 향유할 수 있는 해외에 미리 투자를 한 덕분에 그렇게 됐듯이 우리도 그냥 달러 자산이든 해외 자산을 좀 많이 사두는 게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혹시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은 미국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영향 네. 받는 게 좀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투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벌써 몇 년째 야 미국에 투자했더니 거기는 주가도 오르는데 환으로도 먹더라 막 이런 학습 효과가 자꾸 생기면 네.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를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전업 투자로 나가신 분들을 네. 좀 간혹 보면은 어, 이분들이 오히려 낮에 한가하고 밤부터 바빠지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장을 보시는 것보다는 네. 미국장에 막 집중을 하면서 아, 밤낮이 막 바뀌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금리와 환율 얘기 좀 해주셨는데 이 궁금한 거는 자산가들은 어쨌든 돈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이 지금 뭐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면 또 다른 더 좋은 자산 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네. 어떻게 네. 좀 이렇게 그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네 사실은 예전만 해도 이제 많은 그런 자산가 분들은 통상 이제 PB 분들이 많이 상대를 하니까 네. 그러면 PB와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은 결국은 기승전 건물 뭐로 그쵸. 종결이 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이런 거 버시면 네. 건물 하나 이제 사서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또 수익이 또 그쵸. 예, 꾸준히 그런 나오니까. 거에서 이제 네. 월세도 잘 받고 또 건물 가치가 또 이제 올라가면 또 그거대로 이제 또 나중에 팔아서 차익 실현 크게 하고 네. 그게 하나의 어떤 큰 내러티브 결국은 건물을 사야 된다였지만 지금은 그 내러티브가 서서히 변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채권 금리 자체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수익형 부동산 사는 것보다 오히려 채권 국채 같은 거 사는 게 더 이렇게 현금 흐름에도 도움이 좋고 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건물이라는 것도 이제는 공사비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됐을 때 다시 고치고 뭐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게 유지보수가. 그렇게 유지보수란 네. 차원에서도 그렇게 썩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은 워낙에 원화라는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었는데 야 이게 뭔가 지금 그 달러 강세와 함께 원화 가치가 자꾸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은 그러면 자산가 입장에서 자산가들은 어쨌든 나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그쵸. 큰 네. 목적인데 원화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어떤 해외 자산 쪽으로 또 이렇게 매수를 하려 하는 즉 이제 해외 자산 그리고 그러니까 꼭 부동산 그러니까 기승전 그 건물이 아니라 이제 건물이 아닌 뭐 채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뭘 투자하더라도 뭐 채권 그리고 이제 달러 자산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거죠. 다변화되는, 이거는 뭐 저는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거치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